자, 오늘은 상법 3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익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일부의 양수를 할 때는 당연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회사의 존망을 이제 저기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이니까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앞에 1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쵸? 이미 안 하고 있으니까 굳이 주총 특별 결의까지 해가면서 이걸 넘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자금 사정 등 경영 상태 악화로 일시행 영업 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자,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를 할 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 결의란 얘기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통에 특별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왜? 주식회사가 영업 양도를 하고 싶어요.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총결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주식회사가 잠깐만요. 우리 주총 특별결의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거 무효예요. 라고 하는 거는 신의성실 위반의 원칙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주총 특별결의 없으면 그냥 날치기로 통과돼가지고 영업 양도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자, 형성권이 뭐예요? 그냥 생기면 바로 그걸로 바로 무기가 생긴다고 할까?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영업 양도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 회사가 승낙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고,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이 돼서 이러한 법리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조건 2개월 내에 이행기를 이제 저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든 말든 회사에서 어쨌든 야, 주식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 너 그거 못 해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2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거. 자,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해서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 가액은 일단 주주랑 회사랑 협의를 하는데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주는 법원에 대해서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30일 이내에 그걸 안 했어요. 그래도 2개월 안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2개월 넘어가면 그냥 법적 청구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죠. 이익 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경위로만 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배당 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한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익의 배당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이익 배당 총액 상당까지 할 수 있다. 아니죠. 2분의 1까지만 가능해요. 주식 배당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 주식 배당 의사결정이잖아요. 돈에 관련되니까 이건 주총에서 해야죠. 자, 해상 패스하고 34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선임된다. 이사는 원래 이사회에서 저희가 되죠. 근데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 결의가 아니고 보통 결의.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100분의 3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아니죠. 여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 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당연히 있겠죠. 이사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지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거 맞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많이 쓰이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를 3년으로 본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임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3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하지 않았다로 끝나는 거고 무조건 3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유한회사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사원들이 책임이 유한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유한회사 책임의 설립 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죠. 유한회사는 책임회사는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죠?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을 하면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을 해야겠죠?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한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아니죠.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해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쵸? 서류 작성해야죠. 자, 그 다음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랑 비스무리한 사채에 옳지 않은 것. 주주 외의 자에 대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 인수권의 내용,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특별결의란 얘기죠.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권이 새로 발행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 외자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신주 발행 내용이에요. 신주 발행에 대한 내용이고 그 신주 발행의 내용이 많이 준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준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주 발행 내용이고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그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는데 뭐는 적용이 되고 뭐는 유추 적용이 안 되고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뭔 말이에요? 법령 정관에 위반했어요. 불공정한 방법에 의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잠시 멈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 수권 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과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사하고 통모를 했어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 수권 부사채를 인수를 했어요. 그 말은 어쨌든 얘가 엄청 약간 카드깡? 상품권깡? 주식깡?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신주인 수권 부사채를 엄청 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사하고 통모를 해가지고. 이건 사기죠. 그러니까 공정한 발행가액과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사한테.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되게 큰일이잖아요.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 전청조 기억하시죠? 이게 뭐 영상으로 뭐 악플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이제 한 명이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자. A가 있어요. A가 B, C, D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내가 나중에 이만큼 수익을 벌어가지고 너한테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A를 위해서 출자를 하잖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게 라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근데 얘네들이 돈 낸 거 다 누구 돈으로 본다고요? A 돈으로 본다고요.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사용을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이 상표에다가 내 이름 넣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게 하면은 B의 이름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수된 때에는 손실을 전부한 후가 아니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실을 출자액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증자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었어요.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뭐 50% 이렇게 됐어요. 감소됐어요. 손실을 전부가 한 후가 아니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A한테 그러면은 이익 배당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손해 났는데 이익 배당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 증자할 의무가 있다. 증자할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00%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A가 독박 쓰는 거죠. 그 전에 B, C, D한테 이제 저기 받겠지만 소송 제기 당하겠지만 익명조합 계약은 영업의 폐지, 양도, 영업자의 사망, 성년 후 경계 시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권리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지면 그냥 익명조합은 싸그리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영업에 저기들 출제자들 모르게 영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고 이러고 날라버려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약속어음 또는 약속어음이 아니라 어음이랑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효로 된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경우 약속어음은 조건을 기재를 하면 안 돼요. 얘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의 약정을 기재한 경우 이건 그냥 안 적은 걸로 봐요. 수표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할 수 없는데 이건 그냥 안 적은 걸로 봐요. 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유효죠.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 인수를 담보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쵸? 근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발행일 이전의 날짜를 만기로 기재한 경우 발행일 이전의 날짜를 만기로 기재하면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만기일이 과거인데 그쵸?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얘는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무의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인데 유해적 기재사항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무의적 기재사항 쓰나 마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이걸 왜 이렇게 표시했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음수표는 그냥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자,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이사가 있는데 경업하는 회사 A에 있어요. 근데 경업하는 회사가 또 있는 거예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경업을 하는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돼서 이사가 되는 것도 물론 지배주주가 되는 것도 A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해요. 그럼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혀야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사야. 근데 우리 남편이 이거 관련 우리가 건설회사인데 시멘트 공장을 해. 이러면은 얘네 둘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사가 이제 여기 포섭돼서 에이 제가 저기 좀 벌면 돈 좀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특별 결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찬성한 이상도 상법 책임이 있다. 이거 기권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찬성한 이사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자, 위3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까지 찬성으로 추정해요. 뭐만 찬성으로 추정 안 한다? 기권만 찬성으로 추정 안 한다. 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결의에 이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아니라고 방금까지 설명했죠. 자,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 58조의 상사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인 상인관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다. 자, 민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 되는데 상사유치권은 그냥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거일 필요는 없어요. 자,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고요. 이거는 제3자가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있어요. 뭐 빼고? 상사 대리 유치권 제외하고 상사 대리 유치권은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 없어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있다는 거. 상사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결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권 이 성립을 했어요. 상사유치권이 성립을 했어요.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전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 관계에서는 당연히 얘가 먼저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겠죠. 상법 58조의 상사유치권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다양히 허용될 수 없겠죠.